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여전히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 바로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정권 실세 의혹 등입니다. 이른바 이화영 전 지사의 변호인 교체 계획 의혹 또한 폭로되면서 큰 파장을 낳기도 했는데요. 그 이화영 전 지사의 변호인이었던 분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매주 정치대학 1교시를 책임지고 계신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가 되셨습니다. 의도치가 않아서 제가 의도한 거라면 좀 그래도 많이 기쁘겠는데. 원래 스타는 눈 뜨고 일어나네. 그럼 진짜 그렇게 돼버렸네요? 놀라셨죠? 갑자기 주 의원이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주 의원 연락처를 몰라요. 서로 연락처를 전혀 모르고 전혀 이런 교류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국감에서의 어떤 상황이 나온 게 아니라서. 주 의원한테 제보하신 게 전 솔직히 약간 의심했거든요. 아니요. 저 모릅니다. 저 박상윤 검사하고도 연락 안 한, 그러니까 그때 수사 이후로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주 의원은 아예 연락처 자체도 모르고, 그냥 방송국 오가면서 교체하는 타이밍에 한 번씩 그냥 인사만 했을 뿐이지, 제가 연락처를 그래서 저도 되게 당황했죠. 근데 마침 또 휴가차 간 거였는데 소문에 의하면 국감을 피해서 그러니까 해외에 떠나 있다라는 그렇게 오해를 악의적으로 보실 분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사전에 예정된 가족여행이었다. 그래서 잠시 해외에 있다 오셨는데 네. 자, 많은 연락을 받으셨지만 저희가 또 대면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김현지 실장으로부터 사실 저도 근데 설 변호사님이 대단하신 게 입이 정말 무거우세요.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물었었고 저희도 물은 적이 있었어요. 왜 그만두셨었나. 근데 얼버무리시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굳이 변호인의 어떤 비밀 유지 그런 의무도 있고 지금 벌어지는 것들이 어떤 변호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상관은 없죠. 절차적인 내용이고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는 전 진실이 밝혀질 거라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굳이 제가 적극적으로 이걸 나서가지고 해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만큼 진실성이 있는 분입니다. 약간 백희룡 경정하고. 솔직히 저는 근데 그분에 대한 논란을 전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기사만으로 접했는데,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뒤로부터는 팔로우업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하시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거 봐서 요즘에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진실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번 일도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도 연락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연락은 다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실이 어느 진영에 있다 해서 달라집니까? 어느 곳에 있더라도 진실은 하나이다. 좋습니다. 그 하나인 진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당시에 김현지 보좌관이었죠. 이재명 의원실의 보좌관이었고 당대표실에서 근무를 했는지 의원실에서 근무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의원실에서 당연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김현지 보좌관이라 생각을 했었고, 이 관련해서 당시에는 저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 대표와 어찌 보면 연관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실에서는 이걸 정보 수집을 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겠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당시에는 이제 정진상, 김용, 이재명 대표의 당시에 측근들에 대한 수사들도 다 이어지고 있었었고, 당시의 변호인단, 그러니까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었죠. 2023년도니까. 지금 대장동 변호인단이라고 하는 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겠거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도 그 안에서 당연하다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옳은 행동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라고 하고 집어내는 어떤 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본인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대처를 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주진우 의원이 짚었듯이 증거인멸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진술에 대한 회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화영 씨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그런 일들이 어떤 뭐 직접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있었다는 내용들은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으니까요. 진술의 번복이 회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질책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서로 간에 공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질책이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주관적인 얘기는 빼고 객관적으로 어떤 워딩이 오갔는지에 예. 저도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자마자 당시에 통화했던 기록들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좀 다시 한번 해봤어요. 네. 저도 뭐 기억이 사람인지라 벌써 2년 넘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통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말,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6월 13일, 2023년도 6월 13일 날 오후 한 5시 근처에 전화가 왔었고 그때 검찰청 번호로 왔어요. 검찰청 전화. 검찰청 031로 시작하는, 수원지검 검찰청 번호로 수사관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수사관이 왜 안 들어오시냐, 입회,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사인계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만둔다고 유선으로만 통보를 했었거든요. 예. 아마 이화영 씨는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그 안에 구속이 돼 있었으니까. 죄송해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건 김현지 실장과의 어떤. 통화 내용이요? 예. 그 부분은 6월 11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텔레그램 통화를 했기 때문에. 다면서요? 그렇죠. 그건 뭐 당연히 지웠을 것이고 워낙 뭐 그런 걸 이렇게 증거를 안 남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통화 내용은 없었고 김현지 보좌관하고는 당시에 6월 11일 정도의 통화를 했던 것으로 저도 보여요. 기억을 하자면. 그럼 내용은 뭐 언론에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뭐 이화영 씨가 뭐 제가 회유를 했다. 검찰의 입장으로 회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술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저한테 들은 내용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 확인을 했고 전 당연히 그런 일이 없다. 당연히 그런 황당한 소리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저 그러면 이제 그 김현지 보좌관 입장에서는 뭐 약간은 이제 사실관계를 물었겠죠. 그러고 저도 그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고 그러면 아마 사임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그 워딩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임해라는 아니었어요. 사임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네, 사임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상황에서 사임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당연히 사임한다. 이러면 저도 못 도와드린다 더 이상은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으로 하고 제가 그다음에 전화를 끊고. 검찰에 전화를 해서 저 이제 사임할 테니까 사임기 낼 테니까 이제 들어가지 않겠다. 저는 이제 설 변호사님의 스타일상 알겠습니다 하고 쿨하게 사임했을 거라는 건 능히 짐작이 돼요. 기본적으로 약간 구질구질한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알겠어요 뭐 이런 스타일인데 제가 의아한 거는 뭐 당대표실인지 의원인지 모르겠지만 의뢰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미안한데 왜 공범의 보좌관인 분이 사임하시는 게 낫겠다는 말에 의문을 갖지 않으셨어요? 당시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수사의 변호인단이 많았잖아요. 그분들도 저는 이제 추측컨대 이건 추측인데 그분들도 다 상황 공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대표실하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임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이화영 씨 측에도 전부 다 공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외에도 어떤 다른 변호인을 통해서 이화영 씨의 워딩이 당대표실로 전달이 돼서 저한테 사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상대표실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화영 씨한테도 그게 전달이 될 것이다 라고 저도 당연히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사실 확인이 당대표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김현지 보좌관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김현지 보좌관이 이재명 대표 의원실 또는 당대표실에서 어떤 뭐 이러한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었고 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측을 하셨어요? 아니면 김현지 실장의 위상이 어느 정도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전부터는 알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여의도에 들어오게 된 건 2021년도 7월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아니라 지난번 대선이에요. 지난번 대선인데 지난번 대선에 제가 이재명 당시 후보에 경선 후보 시절에 들어갔어요. 경선 후보 시절에 일정팀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셨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정팀에서 일정을 다 꿰고 계셨네요, 그러면. 뭐 일정을 짜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일정팀에 있었는데 일정 팀원이었는데 당시에 어떤 일정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논의를 할 때 그다음에 뭐 할 때는 당시에 김현지 그때는 보좌관이 아니라 경기도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하여튼 뭐 김현지 씨랑 뭐 통화를 했던 기억이 돼. 그 일정과 관련해 가지고
몇 번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뭐 사건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선거 기간이었으니까. 그래서 김현지라는 사람이 저도 몰라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김현지라는 사람이 이재명 당시 후보와 굉장히 이 스케줄을 얘기할 만큼 조정할 만큼 뭐 굉장히 측근이구나라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었죠. 만나뵌 적은 그때는 없었지만 만나뵌 건 이제 그 뒤에 당에서 이제 의원실로 와가지고 당에서 뵀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통화를 몇 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만큼의 측근이란 것은 알 수는 있었었죠. 제 입장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당시 보좌관의 말이 당대표의 뜻일 수 있구나라는 거는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뭐, 당대표실, 뭐, 공유를 했을 테니까. 상황 공유를 했었을 테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강적들에서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당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한 거 아니냐, 수임료도 받지 않으신 걸로 안다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예. 수임료는 그 이화영 씨 측에서 그러니까 그 배우자인 백정화 씨 측에서 제가 수임료를 받았었고 돌려달라는 얘기는 아닌가요? 촬영한 다음에?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받은 거보다는 뭐 이것도 주관적이니까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으니까 받은 것보다는 더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정말 조사 입회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한참 또 재판과 수사가 했는데 재판은 또 따로 담당하는 또 변호사님이 계셨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뭐 검찰 입회가 굉장히 잦았기 때문에 뭐 받은 것보다는 많이 일반적으로 우리 변호인들이 생각했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해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게 돈을 받으려고 그때 변호를 하셨다기보다는 일찍이 말씀하셨으나 나도 한번 선거 떠보려고라는 마음이 있었더랬죠. 네, 맞습니다. 뭐 그건 제가 당연히 2023년도라고 하면 2024년도에 총선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당시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법률위 부위원장 하면서 어떤 공을 세워서 어차피 2024년도에 있는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보자고 하는 게 뭐 인간적으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욕심이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뭐 이 당과 관련한 일이니까 이렇게 제가 투입해서 일을 해주면 이게 공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자.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사건에 들어간 계기 자체가 저도 민주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총선을 나가고자 함인데 제가 검찰하고 무슨 연이 있다고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습니다라는 진술이 나왔을 때 변호사님도 당황하셨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2023년도 5월 초인가 5월 중순인가 제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건 기록에 다 남아있을 거예요. 최초 진술서가 있어요. 최초 진술서가 있었을 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러프하게 언제 어떻게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없었고 뭐 그전과는 다르게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본인이 잡힐 진술서가 있어요. 그때 저는 원래 제일 처음에 사인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진술서에 입회 변호인으로서 사인 안 하려 했는데 너무 불리한 내용이었어요. 이건 내가 해드릴 수가 없다. 그런데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해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제가 그렇게 검찰의 입장을 회유를 한다고 한다면 그럼 저를 사임시키면 되잖아요. 해임시키면 되잖아요. 설 변호사 자기랑 이 뜻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더 하겠어요? 내가 뭐 이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거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뭐 본인이 해임한다는데 그럼 제가 진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 입으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가 검찰의 입장을 회유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허황된 진술을 하시니까. 맞는 말씀이신 게 만약에 모살 변호사님이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수임료를 한 몇 천만 원 받았어요. 순수하게 변호사로서의 욕심만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도 솔직히 말씀하세요. 검찰에 협조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 설 변호사님은 이화영 변호사의 순수 변호인으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당의 일원으로서 어떤 공로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더 많았는데 그렇죠. 당대표한테 불리한 얘기를 회유했을 거라고?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되죠, 태도를 바꾸신다고 했었을 때도 아마 본인은 몰랐을 텐데 다 당대표실에 보고를 해드렸어요. 진술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가 아마 그만둔다고 했었을 거예요. 예, 그때도. 왜냐면 제가 당황스러웠죠. 예,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애매하게 끼워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아는 분도 있죠.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얘기는 못 하시겠지만, 뭐 당연히 그런 내용을 얘기해 달라고 당황하고 상황 공유를 하자라고 해서 뭐 수시로까지는 아니지만 몇 차례 이렇게 소통을 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당에다 이런 거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 이런 내용들 다 얘기 드렸었던 거죠. 이 사건이 민주당을 탈당하시는데 한 몇 %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직후에 제가 탈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뭐 탈당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니고. 저는 지금의 정치 상황을 얘기는 했어요. 극단적인 양극화, 양당 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탈당 기자회견문이 제가 2024년도 1월 달에 했었는데, 제가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탈당한 게 아니에요. 탈당 기자회견문에 민주당에 대한 비난 1도 없어요. 한 줄도 없어요. 저는 제3지대, 어떤 3세력이 공존한다. 상식과 어찌 보면 중도를 대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 세력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탈당을 했던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간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를 했다라고 자인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지대가 성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3지대가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정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의 일당의 횡포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돼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 변호사님이 이렇게 진솔하고 격을 추구하시는 분인데, 국민의힘이 변호사님을 국감 증인으로 뭐 신청했지만 당연히 민주당이 거부하고 무산이 됐어요. 출석 여부를 결정할 운영위마저 연계된 상황인데, 만약에 증인으로 신청이 됐으면 나가실 생각이셨어요? 아니, 뭐, 신청하는데, 뭐, 채택이 되면, 뭐, 안 나갈 이유도 없잖아요. 뭐, 제가, 뭐, 발벗고 나서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 건 아니지만, 뭐, 국회에서 그렇게 채택을 해가지고 듣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한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 방송에서 다 드리고 있는 말씀을 거기 가서 똑같이 하는 거죠. 네, 똑같이 하는 거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 말뿐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분이 분명히 또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 객관적인 어떤 당시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증빙할 수 있으면 증빙하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박을 못 하던데요. 뭐 연락하고 주고받았고 했던 거는? 거기서도 뭐 대통령실도 아닌 거예요. 소통했다는 게 이제 아마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의 입장은 제가 추측한데 전현희 의원하고 똑같은 스탠스일 거예요. 소통이 뭐가 문제냐? 네, 뭐가 문제냐? 사임 권유는 문제죠. 네, 뭐 이제 그건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김현지 당시 보좌관과의 제가 통화한 내용은 내용이 없잖아요. 기록이 없잖아요. 그냥 텔레그램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증빙할 수 없어요. 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질책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반박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질책이 있었다고 얘기 안 드리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어서 조국 위원장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조국의 부인 아내죠. 정경심 씨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고소했습니다. 최 총장이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데 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진짜 이해가 좀 많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최성해 총장이 관련된 부분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도 이거 한번 보니까 대법원에서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판결 난 내용이 7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가 확정됐는데 그 딸 조민 씨와 관련해서 7대 허위 스펙이에요. 7대 허위 스펙. 하나가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 인턴 확인서. 두 번째가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세 번째가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의 인턴 확인서예요. 저도 같이 보면서. 네. 그 다음에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시스미 인턴 확인서. 이게 이름도 잘못 쓴 거죠? 네. 아쿠아팰리라고.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인턴 확인서. 그 다음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이 모두 허위라는 거예요. 이건 보도에 나온 거고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확정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민 씨에 대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서 뭐 이게 허위다. 그러면 재심 청구 하시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네. 확정 판결 된다고 해서 그러면 10대 스펙에서 이게 하나가 빠진다 해서 이분의 어떤 다른 인턴 확인서에 대한 위조가 그것도 다 무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혹시 예. 이 정경심 조국 예. 비대위원장이니까 조국 위원장 측에서는 혹시 사면을 곧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조금 저는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니,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믿고 계시나?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사법부가 정치권 영향을 눈치를 너무 보고 있는 네. 부분을 조국 위원장이 얼마 전에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의 상황이라면 자신이 그렇게 선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지금의 상황이 뭔가요? 사법부가 저렇게 정치권에 의해서 윽박질 당하고 겁박당하고 모욕당하고 뭐 민주당에 의해서 좀 조금 잘못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이 내릴 것 같으면 다 탄핵시키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게 지금의 사법부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저는 굉장히 조국 위원장의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무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당보다 한 발 더 나서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생명 연장의 꿈을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예. 차라리 야쿠르트를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유산균. 아니 저희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이다. 네. 이것도 너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가시는 거다. 선을 넘는 거다. 지금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2%에서 3%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런 아내의 이런 고소가 정치적으로 그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악영향이 있을 거랍니다. 중도층에 봤을 때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중도층은 지지율 세를 그러긴 합니다만 네. 그나마 조금 상식적으로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국 교수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조국 위원장은 정말 본인이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 그런 일환으로서 이것을 없애고 싶어 한다는 생각은 들 수는 있겠지만은 글쎄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수사해서 그러면 앞으로 모든 정치인과 관련한 대법원 재판이 나오더라도 그 과정상에서 어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다시 수사해서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재심 판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조국 교수가 정말 법대 교수로서 과거에 썼던 본인의 어떤 뭐 형사법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네요. 서울법대 교수인데 이게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아실 텐데 이런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이 뭐 그렇게 공익적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여러모로. 조국 위원장이 항상 하는 건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호와 머리 쓸어 넘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메시지가 너무 빈약하죠. 구리고 빈약하다. 진짜로. 다른 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거 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지휘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아니 정작 본인이 수사 대상 아닌가. 지금 김건희 여사가 했다라는 그 비상장 주식을 본인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고요. 지금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어떻게 보세요? 정말 야당의 의혹 제기가 타당해 보이십니까? 이건 야당뿐만 아니라 이건 언론에서도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당연히 의혹 제기와 더불어서 이건 비판이 가능하다고 보여요. 네. 아니 이건 수사 대상이 되는 그 종목이잖아요. 그 회사라는 것도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게 주가 조작을 통해서 그 수사의 대상인데 여기에 특검이 걸려 있다?
아니, 그 단순한 특검보도 아니잖아요. 수사를 하러 들어간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특검이 여기에 연루가 돼 있다? 근데 뭐 본인은 해명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 해명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들이잖아요. 어떻게 했었다고? 왜 팔았다 그랬죠? 이거 뭐 가격도 좀 틀려요. 이게 뭐 공시된 가격으로는 500만원, 만주. 5천원짜리, 그 만주 500만원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이가 한 1억 5천인가 1억 8천인가 그 사이에서 아마 판매가 된 것 같은데. 상패 직전에 판 이유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였다. 권유였다. 그러면 미공개 정보가 아니었다. 이 회사 주식을 지금 이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가 뭐 7천 명이라는 얘기가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은 왜 이걸 민중기 특검에게만 당시 판사였더라고요. 현직 판사. 네,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뭐 판사인 왜 민중기 특검에게만 이걸 권유를 했을까요? 판매를. 그러네요. 다른 7천 명에게 왜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다른 주식 투자자는 왜 알려주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증권사가 관리하는 VIP 직원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VIP 고객들이. 근데 실례지만 뭐 이렇게 판사님은 그렇게까지 뭐 VIP 정도로 많은 돈을 맡길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액수도 아무리 비상장 주식이긴 합니다만은 액수가 뭐 500만 원 공시된 가격 기준으로 하면 500만 원 그리고 본인이 해명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뭐 이런 수천만 원대인데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VIP 고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뭐 수십억 아니면 진짜 그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수억 원대의 최소한 보유를 하고 있는 주식을 대주주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뭐 관리가 가능한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양도할 때 양도 매도가가 딱 요 오너가 매도했던 가격이랑 일치하더라고요. 네. 그 오너가 근데 자기 동기라는 거잖아요. 대학 동기도 하고 대전고 서울법대 고등학교 동기랑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적 관계에 대한 어떤 내부자 정보를 들은 건 아니냐. 라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은 산 것부터가 그렇죠. 비상장 주식을 그 액면가 500원에 사는 거 비상장 주식 500원에 사신 적 없으세요? 아니 저는 뭐 주식이나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회 자체가 잘 안 없어요. 와요.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500원짜리 사는 거 자체가 이거는 어떻게 혜택이란 말이에요. 우리 꼭 상장할 건데 일단 그 자체가 혜택이에요. 그리고 사기도 어려울 뿐더러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여튼 민중기 특검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수사 자체가 이 특검의 수사 전체적으로 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뜩이나 얼마 전에 있었던 양평균 그 공무원의 정말 단월 면접 비극적인 소식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정말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라고 추정될 수밖에 없는 뭐 메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정말 성과를 쥐어짜기 수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쥐어짜기 하는 수사에서도 수사의 대상이 되는 종목을 본인이 특검이 관여를 해가지고 과거에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보통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를 할 때 당연히 다들 주가 조작했냐라고 물어보면 저 안 했어요. 어떻게 팔았어? 그냥 우연히 팔았어요. 다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까지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수사를 했냐면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구매 시점, 판매하는 시점, 그리고 다른 주식 거래자들의 행태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건데 거기에 딱 들어맞게 행동한 사람이 지금의 특검이라는 거잖아요. 좀 창피해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모순적인가 싶은데 야당은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퇴해야 되나요? 저도 사퇴가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민중기 특검으로 이걸 유지하는 게 맞겠냐라는 아주 내부적인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는 없고 면은 자꾸 떨어지고. 아니 성과를 엉뚱한 데서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특검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까지 본질에 대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별건의 별건 수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별건이라 온건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인지수사를 계속 확장을 하고 플러스 알파되는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제일 처음에 김건희 특검법을
특검법이 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16개의 혐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사팀이 지금 수사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세금은 계속 들어가고. 좀 어마무시한 세금을 쓰고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쓰고 있으면서도 성과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 실제 뭐 가장 큰 의혹이라는 게 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과 관련한 내용. 근데 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제일 조사가 돼야 될 사람이 원희룡 장관, 당시 국토교통장관이니까 뭐 여기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됐다라는 내용도 없고 대부분 아주 말단지엽적인데 그게 자극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금목걸이가 뭐 금두꺼비가 나왔다느니 뭐 이것과 관련한 것들 수사가 그거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네. 5톤이잖아요. 네. 제가 5톤짜리 봤거든요. 네. 요만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이배용 그 위원장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랑 매우 친한 작가 언니가 있어요. 그림 그리는. 이 언니가 프랑스 파리로 혼자서 유학을 떠나는데 이배용 위원장이 보더니 너 프랑스 파리로 갈 때 정말 급할 때 써라 하면서 3돈짜리 금돈을 줬어요. 이거 옛날 분들은 어디 이사 가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비상금으로 써라 하면서 금 3돈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니가 저한테 흥분을 하면서 전화를 했거든요. 5돈짜리가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배용 위원장이 준 거는 부적절하고 받은 것도 부적절하지만 그럼요. 성품 자체가 매간 매직을 발했을 때보다는 진짜 정으로 줬을 가능성이 많다. 나한테도 아무 관련이 없는 나한테 바랄 것도 없는 나한테도 프랑스 유학 간다는 이유로 그냥 3돈짜리 금 줬던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네요. 그 얘기는 제가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걸 그 무슨 범죄와의 전쟁 같은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슨 금두껍이 이렇게 3개 있는 거 50돈이 아니에요. 네. 5돈이에요. 5돈. 그렇게 아마 이만해요. 상상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근데 이런 수사가 맞냐는 거예요. 수사는 성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성과는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우리 범죄와의 도시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저기 얘기할까요? 캄보디아 얘기? 캄보디아. 어떻게 보셨어요, 그 송환? 그러니까 저는 송환 자체에 대해서 이제 김재섭 의원의 메시지가 지금 뭐 그러면 뭐 이게 세금 들여가지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데리고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이니까. 아니 뭐 국민이란 것도 맞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서 또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데려와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마치 무슨 구출을 해온 양 언론 플레이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약간 저도 의아하긴 했어요. 어떻게 피해자들 피해자들 어딨어? 그러니까 피해자들이라고 봤는데 이 사람들 막 온몸에 문신 있고 누가 봐도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 정말 4시간, 뭐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KBS 기자를 만나서 겨우겨우 긴급 여권 받고 들어오신 분, 그런 분이 피해자죠. 오히려 정말, 어렵게 탈출을 해가지고 정말 대사관을 갔는데 대사관한테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데려온 사람들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구출을 했다라는 말씀을 쓰는 것도 웃기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뭐라고 써놨 너무 감사하다. 구해주셔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걸 캡처를 해놨는데 진짜 서영교 의원님이 조금 판단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텔레그램방을 캡처했었어야지 그때는. 그러니까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여기에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그 링크 사진을 걸고 그 기사 사진을 걸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누구 구해줘서 아니 뭐 국민이니까 구해준 것 같긴 한데 힘내세요는 또 뭐냐고요. 그러니까 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구출을 했다는 프레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 대부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대부분이 지금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지금 전환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무슨 자국민들 구출을 해줬다? 약간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건 좀 글쎄요. 역시 설주환 변호사의 설은 설득력의 설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싱 범죄에 관련 한국인 피의자 64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들 송환을 두고서는 여당은 정부 신속 대응을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범죄자 성환쇼라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정치대학 2교시 노정태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금 새 변호사랑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되었던, 그러니까 범죄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한국인 64명이 전 세계를 타고 송환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구출이라고 해서 저도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그런데 금방 구출했을까라고 봤더니 약간 대부분이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불법 체류 등으로 이미 체포된 이들이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네요. 좀 당혹스러웠어요. 예.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민 가면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자국민 교포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혐의가 거의 확실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물론 우리 국민이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국가의 의무는 맞지만 이게 이렇게 할 일이었나? 하는 의문을 당연히 던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캄보디아가 약소국이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캄보디아가 힘없는 나라다. 그리고 뭐 솔직히 나라 꼴이 좀 엉망진창이긴 하니까 나라 꼴이 별로 안 좋다는 이유로 일종의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걸 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힘으로 그냥 데려온 거 같지 않습니까? 한국 국민이라고. 근데 문제는 그 나라가 경찰이 얼마나 엉망이건 뭐 치안이 아무리 엉망이건 그 나라 안에서 진행되고 있던 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이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려면 필요한 참고인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피의자들만 뚝 떼오면 이 사람들의 범죄 혐의 어떻게 입증하죠? 분명히 이게 막 다 엉망진창이고 우리에 대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테고 최대한 증언도 안 하고 말도 맞추고 어떻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할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우리 국민인 건 맞지만 이 사람들한테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은 우리 국민 아니냐고요. 그러면은 왜 범죄를 저지른 우리 국민만 소중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된 우리 국민은 소중하지 않냐고 물어야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을 수사해야 피해자 구출이 조금 더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랄 수도 있잖아요. 캄보디아의 수사기관에 냈다가는 그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 공조체제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처럼 범죄가 국제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는 지금 경찰 외사과 없앴죠. 이제 국정원도 국내 수사 파트를 막 없애버렸죠. 막 이런 식으로 우리의 수사 역량을 스스로 깎아먹었잖아요. 오히려 수사 역량을 키우고 국제적인 협업이 가능한 방향으로 수사 시스템을 갖춰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해결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우리 국민을 데려왔다 이런 홍보 정치 쇼를 하려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란 나라가 이 아시아권 전체의 범죄 수사 프로토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망가뜨리고 있다. 사실은 약간 근데 왜 그러니 워낙에 경찰들이랑 현지 경찰들이랑 피의자들이랑 유착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다른 대사관 이런 데서 조사가 나와도 피해자들이 제대로 얘기를 못했대잖아요. 나 자발로 온 것입니다. 자의로 온 거예요. 라고.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될까 봐 무서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과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게 캄보디아라는 국가다라는 거를 이제 물론 이제 여행을 가면 여행지는 대체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지만 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어야 마땅하고 뭐 그럴 때 정말 생으로 막 납치를 당했다 뭐 이런 경우라면 우리 국가적인 힘을 동원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대포 통장을 팔면은 한 달에 월 수익 1,000만 원짜리 꿀알바가 있다고?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의심이 안 가면 공교육이 실패고 그 사람의 탐욕이 너무 커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간 것 자체가 문제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피해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는 해요. 안타깝지만. 이거는 그렇게 막 순수한 피해자만 피해자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와 책임이라는 좀 더 원론적인 자유주의적인 내지는 보수주의적인 관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외국에 나가서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에 가서 지금 내가 벌고 있는 수입이 있는데
지금 내 수입보다 몇 배가 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일이겠어요? 리가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약간 금치산자에 가까운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고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자마자 의심부터 해야죠. 또 의심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국가의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임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기 꾀에 자기 탐욕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억지로 구해오는 게 국가의 임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건 아니다,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게 국가의 임무죠. 근데 대한민국이 그 임무를 소홀히 했나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이스피싱 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가담하지 마세요. 뭐 이런 범죄 가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국가 학교에서 안 가르쳐도 주변 사람들과 뭐 이렇게 가족 친지들이 다 하는 상식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어기고 어떠한 종류의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 모험의 대가가 물론 이제 뭐 좀 참혹한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우리 국가의 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우선순위에 있냐고요.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얼마 전에 그 홍석천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제 여러 사람들 해가지고 모인 자리에서, 아니 그래 뭐 파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돈 못 갚는 사람들 탕감해주는 거 그래 좋다, 나도 이제 장사해봤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 안다. 근데 빚을 성실하게 다 갚은 사람들은 그럼 뭐가 되냐? 그러면 빚 잘 갚은 사람들한테 0.5% 금리 대출 같은 것도 좀 해줘라 라고 하는데 맞는 말 아닌가요? 아니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 청년들 안 그래요. 지방 청년이 무슨 다 범죄자예요? 지방 청년들 다 예비 범죄자 취급합니까 지금? 일자리가 아무리 없고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 이건 딱 보니까 범죄야, 난 가담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하는 청년들이 훨씬 많잖아요. 당연히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을 냅두고, 예? 이런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자원을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니까 약간 그 송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신 것 같은데. 무슨, 예. 뭐 이게, 문신은 패션이고 자유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의 선입견을 우려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하나도 못 보여주고 온몸을 전체를 다 이렇게 뿌옇게, 흔히 말하는 보카시 처리를 해야 되는 범죄자를 데려오는 게, 실제로 지방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고 어떻게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 그래도 착하게 살아보겠다,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청년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청년에게 가야 될 돈을 왜 저런 청년에게 주냐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너무 청년들에게 지금, 물론 정말 몰라서 속아서 간 사람들도 있고 뭐 납치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 알면서도, 내심 알면서도 그래 한국에서 너무 기회가 없어서 간 청년들도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회가, 우리나라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오늘도 어떤 의원이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국회의원 자식, 정재계 자식들, 판검사 자식들이 거기 가는 거 봤느냐. 다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거기 간 거다. 그래서 또 피해자이기도 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판검사 아이들, 정재계 자식들, 판검사 자식들 다 어디가 있느냐. 로스쿨 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의전은 가고 이제 이전은 없어지고 로스쿨 가 있어요.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게 이 정권이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사다리가 없어지니까 지금 큰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지금은 청년이 아니지만 40세도 넘었으니까 청년에 대한 좀 모독 같거든요.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방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사다리는 대한민국, 가급적이면 대한민국 내에서 이게 착실하게 일하면서 언제건 내 통장을 남한테 보여줘도 깨끗하고 떳떳한, 내가 밤에 언제나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삶을 통한 부를 원하는 거지. 그렇구나. 그렇게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이 막 평생 모아뒀던 돈을 막 이렇게 전화로 막 가머니설 꿰어가지고 막 지금 당장 다 출금하셔야 돼요, 뭐 이런 짓 해가지고 버는 거, 그게 기회예요?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동정심이 과연 청년을 사람으로 보는 겁니까? 청년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청년에게도 양심이 있고 청년에게도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불쌍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뭐 이러면은 무슨 뭐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동물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한 이성적 사고와 자기 통제력과 자기 양심의 기준이 없는 금치산자 취급하는 거다.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쁜 소리입니까? 그러네요. 예, 사람이면 당연히 그냥 딱히 공부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선이 있어요. 예, 그 기준선을 안 지키면 그건 문제, 뭐 극단적으로 이럴 수는 있죠. 예전에 이제 영화 얼라이브라고. 진짜 말씀드리니까 잠깐 죄송해요. 동정할 시간에 사다리를 줬으면 좋겠네요. 예, 아니 그것도 사다리라는 게 굉장한 사다리가 아니에요. 로스쿨, 의전원 뭐 이런 사다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방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필요한데 지금 사저를 뿜어내다가 목에 말렸어. 예, 죄송합니다. 지방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필요하고 더 많은 통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 그냥 막 높여놓고 그리고 뭐 안전수칙 물론 중요하지만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엄청나게 안전을 순식간에 강조해버리니까 지금 건설 현장이 다 씨가 말랐어요. 아니 물론 힘도 더 들고 단번에 일확천금을 꾀할 수는 없겠지만 건설 현장에서 내가 일할 수 있다고 쳐보세요. 꾸준히. 그러면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서 점점 내가 말하자면 게임식으로 말하면 레벨이 올라가고 내 밑에 부하들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돼요. 도전과 성취를 통해서. 예, 그렇죠. 도전과 성취가 가능한 그런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다 파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민주당이죠.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르니까 동정한대요. 이게 뭐냐고요. 멀쩡한 사람들을 화적으로 멀쩡한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서 화적으로 산적으로 만들어놓고 화적질 산적질하다 걸린 사람 중에 누군가 좀 눈에 띄는 사람 있으면은 아이고 혹정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불쌍하게 되었구나 뭐 이러고 있는 굉장히 위선적인 탐관오리 집단 아닌가요 이거? 와, 값싼 동정과 배급 대신 일자리를 달라. 예, 일자리를 줘야죠. 근데 그 일자리라는 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슨 뭐 엄청난 뭐 신분 상승의 사다리 뭐 모든 청년들에게 강남 아파트를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할 수 있고 일을 해서 내 성취가 쌓이고 내 성취가 쌓여가지고 그게 온전히 나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고 누구 앞에서도 떳떳한 그런 돈을 벌고 싶은 겁니다. 청년들은. 근데 그런 일자리를 안 만들고 박살을 내면서 캄보디아의 대포포 통장을 팔러간 우리 불쌍한 청년들을 구해왔습니다 이러는데 자기네가 딱 봐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민망하니까 후옇게 처리해놓고 우와 우리의 청년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어디 갔나요? 그러면 지금 다시 경찰에 갇혀있는데요? 이러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아주 깡생수 한 잔 더 하시죠. 예. 너무 적나라하고 날카로워서 어제 우품이다. 우품 이 현실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범죄자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고 피의자 범죄자 인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인권의 초석 아니겠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얼라이브라는 옛날 영화가 있는데 그 안데스 산맥에 이제 남미의 어떤 나라더라? 럭비팀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근데 이제 식량이 없어 이제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제일 산 잘 타는 두 명이 그러니까 이제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사람의 시신을 먹기 시작해요. 근데 이러다가 영원히 이럴 순 없다 해가지고 그 중에 두 사람이 산맥을 넘어서 구조를 청하러 가는 이야기가 얼라이브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게 형법에도 위급피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이면 그 누가 그들을 탓하겠어요. 오히려 살아난 게 영웅적이다. 잘했다. 어쩔 수 없었. 그러니까 정말 좀 끔찍한 일이지만 잘했다. 너희들의 심리적인 고통과 피해까지 우리 사회가 다 책임져 줄게. 이래야죠. 강남 아파트 얘기를 하셔서 부동산 얘기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서울 전역 25개구. 경기도까지 들어갔어요. 12기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고강도, 초고강도 규제처액이었는데 그간 우리 노 의원님도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좀 갖고 있었잖아요. 꿈과 희망을. 뭐 꿈은 갖고 있었죠. 기대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군요. 예. P군요. J까지는 예, 아니었군요. 예. 오케이. 어떻게, 이번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게, 그 사람들이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진격의 거인이라고 있는데 거기다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이 이제 뭔가 거인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인류가 정말 멸망의 위기에 처해서 큰 벽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 벽 안에서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벽 중에 가장 바깥에 있는 벽이 있고 중간에 있는 벽이 있고 가장 높은 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높은 벽, 지금 이 서울권 전체랑 거기 이제 막 과천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 놓은 그게 가장 바깥에 있는 벽이고 이 바깥은 그냥 다 이제 버린 땅인 거다. 그러니까 이 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니네가 생존이 불가능한 거고. 약간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정된 사람들은 황당하고 지정 안 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좀 도태된 느낌이 든다고. 예, 그쵸. 딱 정말 그런 거. 너희들은 자산 상승이 안 되니까 평생 이제 죽어라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계급 서열이. 예, 그렇죠.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쭉 상승할 테니까 이분들은 이제 계속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건데. 자산이 상승될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틀어막으면 당연히 틀어막힌 쪽으로 사람들이 쏠리게 돼 있잖아요. 인간의 심리라는 게. 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검찰이 경찰이 그 캄보디아 그 아까 전 예. 구조한 성환자 59명 구속영장을.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아니, 하다못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와중에도 정말 훌륭한 기순 용사면은 용사가 온 다음에 환영회를 하고 이제 막 국민들 앞에 선을 보이고 이러잖아요. 예. 이분들. 이거 그냥 범죄자 송환 아닌가요? 예, 그쵸. 경찰, 공조의 통한? 게다가 범죄자 송환도 타이밍과 때와 그 맥락이라는 게 있어야 이게 전 세계적인 범죄에 대응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지금 국제적인 범죄가 막 저질러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야, 우리나라 지금 여론이 이러니까 니네 나라에 갇혀있는 사람 다 데려와 뭐 이래버리면은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예, 다시 또 부동산 얘기로. 아무튼 다시 자산이 증가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들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FOMO 하게 되니까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고시원에 한국 고시원이 외국인들도 요새 좋아한다고 하는데 여행객들이 네. 이게 막 라면이나 요새는 밥은 해놓진 않는 것 같지만 라면들이 이제 쭉 많이 꽂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라면이 얼마 없으면 가져가요. 가져가서 자기 방에 냅둬요. 왜냐하면 라면 다 떨어질까봐. 시소같이. 예, 그쵸.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라면을 무조건 꽉꽉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예, 하루에 3-4번씩 그냥 보일 때마다 빈칸 있을 때마다 라면을 계속 채워넣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솔직히 내 방 어차피 좁은 고시원인데 거기다 한두 개 챙겨놔봤자 뭐예요. 10개씩 챙겨놔봤자 내 공간만 좁아지지. 그러네. 언제나 라면은 저기 있다. 그러면 가져가지 않는 것이죠. 이게 대공황 때 뱅크런 막은 방식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뱅크런 이제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그때 이제 은행들이 막 다 은행이 부도가 난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 찾아야겠다고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면 은행은 망하죠. 그런데 아니다, 우리 은행에 돈 많다 하면서 돈 많은 거 쫙 보여주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돌아가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돌아가고 은행도 정상 작동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부동산 너희가 절대 못 산다. 너네 강남은 진짜 말도 안 되고 서울시 안에 있는 곳도 그렇고 심지어 거기 밖에 있는 과천이랑 뭐 이런 데들도 못 사. 돈 안 빌려줄 거야. 안 돼. 알았지? 이러면은 사죠. 오히려 산다. 예. 자산가 왜 희소가치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살 테면 사봐라, 마음대로 해라. 니네가 강남에 지금 50억짜리 아파트 사고 싶으면 사라. 근데 문제는 한 달 이자가 2억 5천이다. 뭐 이래버리면 뭐 살 테면 사보세요, 여러분. 한 달에 이자 뭐 3억입니다. 뭐 이런 그 정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액수가 크면. 그래서 사실은 아침 8시 반쯤에 이제 부동산 경제 전문가인 박정호 교수가 왔다 갔는데요. 그분은 그걸 아파트런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뱅크런이 아니라 아파트런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면서 어떻게 수요를 물론 당연히 수요는 틀어막히죠. 돈줄을 막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경제는 근본적으로 심리잖아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렇게까지 자극을 하면서 돈만 막았다고 될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말 음모론까지도 얘기를 해요. 공급을 원치 않는 거 아니냐. 아파트 소유를 원치 않는 거 아니냐. 아파트 소유를 원치 않는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거 그냥 다 김현지 일병 구하기 아니야? 싶을 정도잖아요. 왜요? 아니, 우리가 처음 했던 얘기도 그렇고, 지금 했던 얘기도 그렇고, 너무 뜬금없는 행위를, 너무 액션을 너무 강하게, 과격하게 하는데 일관성은 단 하나도 없고, 단 하나의 어떤 공통 분모가 있다면 지금이 국정감사철인 10월이다. 라는 거밖에 없는데요. 아니, 캄보디아에 이거 몰랐냐고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조현 외무부 장관은 몰랐대요. 지난주에 알았대요. 근데 이제 실무선에서는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실무선에서는 알아도 어차피 크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가격 오르는 거 누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쭉쭉쭉 오르고 있었던 거 누가 몰랐나? 세계가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안 올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모든 여건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굳이 이렇게 초대형 이슈를 이렇게 연이어 터뜨리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냥 혹시 누군가한테 쏠린 관심을 돌리기 위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의심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의심도 좀 가능할 정도로, 이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식적인 거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 번 예를 들었는데, 제가 중학교까지 지방에서 지내다가 특목고를 오면서 고등학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몇 해 지나서 노무현 정권 때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방 애들 특목고 오지 말아라. 지방 유출 인재 많는다. 아니 그럼 지방 사람들의 기회는 어디 가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행히 사실을 뒤늦게 이렇게 막차 타고 복귀는 했지만 사시 없애버려요. 로스쿨 만든대요. 만약에 저 때 사시 없고 로스쿨 있었으면 저는 법조인 안 했을 거예요.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부모님한테 어떻게 로스쿨 학비를 부담시키겠어요. 그거는 장학금제도 이때더라. 그거 받을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저는 그거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없는 사람을 위한다는 정당에서 왜 자꾸 이렇게 기회를 없애나 이해가 안 갔는데, 이번에 또 사람들이 대출도 못 받게 만들어, 살 길도 없게 만들어라고 만들면서 이쯤 되면 진짜 없는 사람을 위하는 거 맞아? 하는 의심이 조금씩 들어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불우이웃을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도울 불우이웃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대체로 잘 살고 대체로 평등하고 대체로 눈높이가 높아진 자부심 넘치는 중산층의 사회가 되어 있으면 자기네가 값싼 동정을 베풀고 이렇게 불쌍해 이거라도 좀 가져가렴 이런 식의 그런 시혜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시혜적인 태도를 너무 취하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박살내면서 그 중에 좀 범죄에 휩쓸리기 쉬운 성향을 가진 청년들이 과격한 범죄를 저질러서 해외에 있으니까 호들갑스럽게 구조를 하네, 우리 국민을 구출해 왔네, 이러는 거고. 그래도 구속영장 다 신청했대요. 예, 그러니까요. 아니, 경찰이 볼 때 말이 안 되니까.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기본적인 멘탈리티가 이게 동등한 시민적 관점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좀 전에 왜 청년으로서 모욕감이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시민의 눈높이가 자기들의 눈높이가 시민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군자, 임금, 양반의 눈높이로 우리를 신민, 천민 아니면은 노비. 너희들은 그래서 우리 조국 대표님이 잘 말씀하셨잖아요. 비대위원장. 네, 비대위원장님. 가재, 붕어, 개. 너희들의 개천을 따뜻하게 해줄게. 근데 너희들은 계속 가재, 붕어, 개로 살아. 이게 정말 그분들의 정신세계를 시적으로 함축한 표현이에요. 보살핌과 통제를 필요한 신민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드래곤들이, 우리 용들이 여기 위에서 이렇게 하면서 니네 개천이 너무 말라있는 것 같으면 비도 조금 찔끔 뿌려주고 니네가 너무 좀 개기는 것 같으면 천둥도 와랑 쳐가지고 혼도 내줄게. 하지만 어쨌건 우리는 여기 위에 이렇게 있을 거고 니들은 밑에 있는 거야. 라는 식의 확고한 계급의식을, 확고한 계층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멘탈리티인 거죠. H로츠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와우, 촌철살인 돕기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만든다라는 의견을 물론 노 의원님이 개인 의견이지만 해주셨습니다. 지금 근데 또 모순이라는 게 나는 솔직히 이 말 좀 실현을 내려놓은 걸 너무 식상해요. 근데
현 정부의 장차관급 참모들이 소유한 아파트 10채 중에 70%, 7채가 규제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자가의 살아라는 게 정책의 기본 기조라면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차가 아니지 않느냐. 전세 주고서 본인은 왜 전세 사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병기 의원이 자기가 갭 투자를 안 했다는 식으로 해명을 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나는 원주민이다. 매우 화제가 됐는데 네. 갭 투자 맞거든요. 왜냐하면 예. 갭 투자의 정의가 내가 이제 전세를 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전세를 줘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레버리지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장미 아파트를 옛날에 샀다. 근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근데 나는 지금 이제 동작구였나요? 어디였나? 동작구요. 네, 동작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거기에 집을 얻어야겠다. 라고 하면은 집을 팔고 가야죠. 팔고 가요? 예. 실거주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잠실 장미 아파트 지금 재건축하면 얼마가 될지 모를 그 알짜배기 노른자 땅은 그냥 팔고 동작구에 집을 소유해야죠. 맞네. 약간 이게 지금 정책이 거주 이전의 자유 다소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네가 진짜 살 곳에서의 아파트만 사. 그럼 동작구를 샀어야죠. 근데 본인이 이제 현찰이 딸린다. 그래가지고 내가 동작구에 집을 살 여력이, 그러니까 내가 동작구에 집은 사는 건 고사하고 전세를 얻을 여력도 없다. 라고 한다면 잠실 아파트를 팔고 동작구에 더 작은 아파트를 가야죠. 근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잠실에 그 장미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동작구에 전세를 얻었잖아요. 왜냐하면 장미 아파트가 더 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톡이네. 예, 2주택을 하면 더 이제 중과세가 나오니까 1주택만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갭 투자예요. 다만 지금 자기네가 규제하고자 하는 갭 투자는 우리 같은 가재 붕어 개들이 이제 없는 돈 끌어 모아가지고 남의 전세금을 받아서 내가 살지도 않는 집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세입자인 시점에서 내가 살지 않을 집을 전세 끼고 들어가서 사는, 그걸 갭 투자라고 해가지고 니놈들 이거 하지 마 그러는 건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안 팔고 이걸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다. 다만 선제적 갭 투자냐 후 대응적 갭 투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시간차가 있냐 아니냐 이 뿐이다. 그러니까 사전적 갭 투자냐 사후적 갭 투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세금으로 땡기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나는 갭 투자를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게 이해력의 문제일지 양심의 문제일지 둘 다 문제인지 어쨌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내대표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참 암담합니다. 이해력의 문제일지 양심의 문제일지 그걸 쪽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시각도 있어요. 아니, 왜 꼭 그렇게 강남 3구와 마영성을 고집하느냐. 다른 구에 가면은 10억 내외 되는 아파트들이 있다. 거기 생애저축택이면은 겨우 70%까지 대출을 받고 10억 미만이면 그리고 6억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아파트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4억 정도 갖고 있으면 아파트 살 수 있다. 근데 일단은 4억 정도 갖고 있으면이란 전제 조건 자체가 당연히 청년층한테는 굉장히 좀 말도 안 되게 큰 액수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상징적인 것만 놓고 대출이 보면은 더 필요하다. 상징적인 것만 놓고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뭐 아는 사람 중에 첫 아이, 그러니까 이제 신생아, 이게 애를 낳은 다음에 애를 출생신고한 다음에 2년 내면 대출이 얼마가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막 그런 걸 다 땡겨가지고. 그거 많이 했어. 그래서 출산율 높아졌어요, 몇 년 전에. 여기저기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것도 굉장히 막히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아니라 대출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좀 막는다 그러면은 다른 것도 쫙 막기 때문에 지금 다들 대출하는 한도가 쭉 내려갔습니다, 완전히. 대출 받는 게 그냥.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출 여력 자체가 쭉 내려갔고, 그거는 애초에 이런 방향의 정책을 제시했을 때 몰랐을 리가 없다고요. 게다가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만 그게 아니라 은행에서 실무적으로도 은행 직원이 도와주려고 할 때가 꼭 있고 은행 직원이 막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막으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대출 안 나와요, 그냥. 대출이 죄악이 돼버리니까. 대출이 죄악이 되고 왜 빚내서 집을 사야 되냐 그러는데 자기도 전세가 사채거든요, 일종의. 개인 사금융이니까.
사적 채무 어디서 많이 사적 채무. 네. 전세를 낸다는 건 사적 채무를 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빚을 져놓고서 남한테는 빚지지 마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반이 백성을 바라보는, 천민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인 거죠. 감정의 문제를 얘기해 볼까요? 뭐 직전 청년이잖아요. MZ 시절이에요. 아직은 M이라고 할 수 있죠. 양심상 G라고는 못해요. 오케이. MZ잖아요. 그리고 무주택자잖아요. 이 정책이 딱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이 먼저 들던가요? 제발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가 더는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희망사항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주택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를 막아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여파가 전세로 월세로 이렇게 점점점 넘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임차인의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저 같은 사람도 아는 거면 당연히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게 진짜 이게 위안공 맞나? 이제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도를 열심히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 정책실장께서 일단은 지금 너무 부동산 상승세가 가파른 것 같으니까 일단 틀어막고 공급은 천천히 되는 걸로 생각했다. 2030년까지. 그러니까 2030년까지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 전에 일단 틀어막았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네가 지금 뭐 한 20분쯤 뒤엔 숨 쉴 수 있으니까 한 10분 동안 숨을 참아봐,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 정책을 좋아할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그동안 토호제 때문에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으니까 비판을 많이 받고요. 그런데 이제 싹 잊혀지게 됐어요. 잊혀진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래서 민주당은 안 되나 싶은 생각이 이제 조금씩 다시 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정책, 너무 비현실적인 자신들만의 어떤 이상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가격 통제가 성공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냐고요.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많이들 하는 얘기지만, 로베스피에르, 혁명정부의 로베스피에르가 우리 파리 시민들이 값싸게 먹을 우유가 부족하다고 우유값을 무조건 낮춰 라고 했더니 농민들이 젖을 짜서 팔아봤자 돈이 안 되니까 막 소를 그냥 막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유값이 더 천정부지로 막 뛰어오르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책을 보지 말고요. 정책 이반자들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뭘 하는지, 팔고서 뭘 하는지. 그들은 장벽 속에서, 월 속에 살고 있다, 이미. 월 속에 살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가재 붕어 개니까 순순히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자후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충격 때문일까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부동산 대책 TF를 꾸려서 10.15 대책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따질 예정이고요. 민주당은 공급 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방어에 나섰는데, 정치대학 3교시 배종찬 소장님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백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초도사. 네. 오늘 특집이네요, 완전히요. 왜요? 아니, 뭐,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부동산 얘기가 아무래도 그렇죠.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네. 부동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오늘 나왔네요. 리얼미터 직전보다 1.3%포인트가 하락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미 있나요? 1.3%포인트. 왜냐하면 아직 시작이잖아요, 부동산은. 부동산은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사실상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흥분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부동산이야. 이게 집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흥분해요. 서울 집값이 올랐다고 서울에 집 없어도 흥분돼요.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나는 언제 서울의 마용성, 노도강, 나는 뭐 정말 마포나루에서 노만 져야 돼? 뭐야? 한강 벨트, 내 벨트는 지금
허리가 44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하수모도 나왔던데 하수구 모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부동산에 환장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건 뭐냐면 입시. 그냥 애들 공부 안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우리 애가 왜 입시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애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부모들은 미쳐버려요. 최고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예. 한국 시리즈. 아니 뭐 평소에 늘 응원하는 팀도 아닌데 한국 시리즈만 되면 또 하나 이걸스 왜 1승을 뺏긴 거야? 삼성의 가을 원태야 뭐 이러면서 너무 속상하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SR 외면 중입니다.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또 하나 이걸스 광팬이 또 우리 임윤선 앵커입니다. 아니 뭐 폰세와 와이스가 이럴 줄 거야. 충청했다. 1, 2선발이 다 무너져서 뭐 하는 거야? 빨리 현진이 나와. 예. 믿을 사람은 류현진 선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빠지는 게 지역적으로는 지금 서울에서 빠졌어요. 근데 지금 리얼미터만 하더라도 직전 조사보다 52.2%. 이건 정말 일단은 이 빠진 정도로만 보면 1.3% 보일지는 몰라도 가슴이 철렁 내려하는 거. 왜? 지금 본격화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서울 부동산은 소리가 나오는데 뭐까지 위험해지면 경기에도 지금 인구 밀집 지역이고 여기가 지자체장 선거나 전체 경기지사 선거의 투표량이 거의 절반에 육박할 수도 있어요. 와.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12곳이 왜 지정됐겠어요? 서울 근처고 부동산이 팔딱팔딱 뛰는 곳이니까 여기는 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경기지사 선거할 때도 이 지역에서 그래? 부동산을 이따구로 했어? 그래 버리면 여기에서 오히려 반발하는 게 경기도는 민주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혹스러워하겠네. 당혹스러워하죠. 이거는 뭐냐면 왜 이랬을까 생각해보면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대책이라는 게 머리를 쥐어 짜내고야 나오는 게 대책이잖아요. 대책이 없어. 있나요? 근데 대책이 없는데 지지층에서 개딸에서 제명인의 마을에서 맘카페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부동산이 있다고 해. 그러니까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보 너무 빨라. 차를 왜 이렇게 빨라면 브레이크를 ABS로 밟아줘야 돼요. 이렇게 밟아주면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운전 실력이 드러나는 거거든. 보통은 운전 잘하는 사람 끼 이러면서 선단 말이에요. 근데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급정을 해. 옆에서 야단치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차 밖으로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이 지금 부동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부청도 빠져요. 20대도 빠져요. 이거는 뭐냐면 조김 칸부야. 부동산은 제일 늦게 하죠. 그래서 제가 본격화되면 이게 주부청, 그 다음에 서울 20대, 30대, 지금 40대도 뭐냐면 40대가 돈 조금만 모으면 서울 내에서도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 가령 아현동에서 목동으로, 목동에서 청담동으로, 대치동으로. 대치동이죠. 40대는 대치동이죠. 이게 많아요. 그런데 40대를 완전 부동산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명소리가 원래 비명은 한 번 나오는 비명보다는 두 번째 나오는 비명이 크거든. 이게 무서워요. 이 비명이 무섭기 때문에 지금의 이 비명은 지지율이 내려간 비명은 첫 번째 악이야. 첫 번째 악은 소리가 작아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악이 나올 것이다. 지금 조기 칸부를 이야기했는데 다 알잖아요. 이걸 최초로 얘기한 사람은 접니다. 근데 조김 칸부, 조이대, 김현지, 캄보디아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럴 때 4개의 이슈를 제가 끄집어낸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은 사면초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40대에서 직전 조사보다 5.5%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40대는 사실은 좀 공고한 코코리트층이었잖아요. 그리고 30대도 4.2%가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왜 정부가 이런 초강세를 됐을까? 왜냐하면 지역으로 지정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정된 대로 불만, 안 된 곳은 안 된 대로 불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서울 경기를 지금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미리 해버린 거예요, 선거 때. 선거 때는 다른 거네요. 그게 아니라 제가 세 가지 이제 순차적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악순환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3대 축이다. ESC.
이 설명을 하는 거는 우리가 정치 대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네. 학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분석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는 뭐냐면 경제인데 이 경제의 핵심 축이 뭐예요? 부동산과 수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 어깃장에 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할 실력이나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브레이크를 밟아버렸다니까.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ABS 이게 뭐예요? 굉장히 브레이크를 찍찍찍찍찍찍 이러면서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다 보니까 부동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현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간극장 찍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인간 김윤덕은 보유세를 원한다. 이런 거 안 돼요. 당에서 화들짝 놀라던데. 이게 무슨 황지우 시인의 시예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시예요. 부동산, 부동산, 산 같은 부동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바로 그 브레이크를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차에 동성하고 있는 국민들은 소리가 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관세 협상이에요. 지금 관세 협상이라는 것도 지금 보면은 너무 여러 명이 가잖아요. 자, 이민선 앵커께 여쭤볼게요. 항상 제가 여쭤봐서 싫어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뭔가 등장인물이 많다라는 것은 그게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협상은 한 사람만 가면 돼요. 제대로 협상을 하는 사람이 가서 구윤철이든 김정관이든 또는 김용범이든 여항구든 한 사람은 여러 명이 간다라는 건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넥스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어깃장이 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니까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이야기입니다. 지금 커뮤니케이션은 좋아해요. 좋아. 하모니. 그런데 지금 이 정청래, 추미애 두 사람이 생각하는 꿀단지와 대통령이 생각하는 꿀단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 지점이 다른 거죠. 한쪽은 꿀벌이 날아가는데 한쪽은 말벌이 날아가요. 그러면 이게 어깃장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심지어는 40대가 이러는 이유는 40대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로 똘똘 뭉쳐서 여의도, 충정로, 용산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이게 40대들의 불만이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 하는 시츄에이션입니까? What the hell is it? 그 부분이 바로 지금 40대까지.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까지도 50대도 지금 이탈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지금 서울시장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여권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로 박주민, 전현희, 서영교 의원 등이 거론되거든요. 지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최대 격전지가 서울 아니겠습니까? 구도가 그려지시나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이명박께서 워낙 좋은 질문을 지금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집으로 부동산을 다루었습니다만 지금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게 분기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 직전까지는 오 시장도 나 떨고 있어요. 저래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제가 떨고 있습니까? 이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토거제 했다가 뭐 해갖고는 그 비판을 많이 분란이 받았잖아요. 있었잖아요. 네. 저 지금 거의 성대모사가 비슷했죠. 그런데 부동산 이후에 부동산 땡큐 베리 마치 이게 돼버린 거죠. 그동안에 한강버스 삐그덕 그다음에 토거제 해소 삐그덕 등등 명태균 삐그덕했단 말이에요. 일거에 해소를 해버린 게 부동산 이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꿈을 꿨던 김민석, 더군다나 김민석 국무총리 지역구 어디고 영등포입니다. 영등포 여의도가 들어간 집이에요. 최현일은 영등포가, 김민석은 영등포 어리기 때문에 여의도가 들어가요. 여의도 주민들이 지금 그토록 애타게 바랬던 게 뭡니까? 재건축입니다. 이걸 한 칸이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김민석도 지금 못 나올 판인 거예요. 지난번에 뭐 김경 무소속 의원과의 뭐 당원 입당 그 구설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그 외에 박주민 지금 주민들이 난리가 나게 생겼어요. 지금 서영교 중랑 전쟁이 돼버렸어요. 이 부동산 전쟁이 돼버렸어요. 지금 아무도 못 나올 수. 중랑 의원들은 얼마나 황당할까? 지금 정원호는 성동구청장이잖아요. 예. 그동안 구정을 잘했던 일시에 그냥 당이 그냥 격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의 지금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연타를 맞아버린 것이 되는 거죠. 이건 경제 이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까지 타격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서울이 한 번은 해볼 만했던 것을 부동산이라는 걸 꺼내들어서 바로 이걸 완전히 그냥 일거에
정말 전쟁터로 불덩어리를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이명크 질문도 그렇고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렇고 배추도사가 나왔으니까 이건 배추도사가 답변을 해줄 거예요. 왜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요. 내년 지방선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정치적 이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상당히 지금 경기도까지 지역까지 뒤흔들어 놓는 지금 성부수를 던진 거예요. 어디서? 대통령실에서. 왜?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정청래 이 대표를 못마땅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추미애 위원장도 나가도 너무 나간다고 일거해 보십시오. 자, 이 순간 만약에 서울에서 진다. 그럼 정청래 대표가 이게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예요, 패배예요? 패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될 수 있습니까? 당대표 한 번 더 먹고 대선으로 간다라는 것이 정청래의 보관이었을 거예요. 그게 또 김어준 지원 사격의 의미였을 거예요. 이게 일거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럼 지방선거 버리고 정청래 대표 내친 후 총선에서 노린다?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거는 더 어려워지는 길이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보십시오. 배 소장님 개인 의견이지만 놀라운데요. 항상 모든 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석 의견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경기도예요. 경기도도 지금 추미했는데 12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렸죠. 그럼 경기도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또 추미애 위원장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도 지금 보면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경기도가 중도를 확산시키면서 오히려 이런 판세에서는 대통령 그러면서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김동연 지사나 오히려 대통령의 말을 잘 들으면서도 경기도에 갔을 때도 안전할 수 있는 사람도 조정식으로 측근이시죠. 그랬죠. 완전히 지금 지방선거의 구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친위 체제로 구축을 해서 서울은 오히려 어차피 힘들어졌으니까 놔두고 경기도는 조정식, 인천은 누구? 찬대 꽉 찬대 박찬대로. 그러면 완전히 전국을 꽉 채워서 충청은 누구예요? 강훈식. 꽉 채워서 이렇게 가면서 지금 또 충북, 우리 임 앵커와 관련되어 있는 충북은 지금 누굽니까? 바로 지금 도지사가 누구죠? 김영환 도지사. 김영환 도지사. 지금 검찰에 12시간 소환 조사를 받았죠? 네. 너덜해지는 거죠. 여기는 또 꽂아버리고. 그래버리면 완전히 이제 이재명, 중요한 건 지방선거의 승리가 아니라 이재명 어게인, 재명 어게인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도 친명 어게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놀라운데 이 분석을 하는 사람이 없죠. 이게 오죽 이 정책이 이해가 안 갔으면은 우리 배 소장님이 이런 분석까지 내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지금 놀라운 분석이다라는 의미로 눈이 동그래졌네요. 진짜 맞습니다. 진짜라면 잠깐 커졌어요. 진짜라면 정치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맛있는 라면이 진짜 라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석에 네. 사실일 거라는 것을 몇 % 정도 거세요? 지금 이 분석 그냥 뭐 뇌피셜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볼 게 없죠. 왜냐하면 저는 100% 해도 되고, 왜냐하면 저는 무슨 보직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입니까? 백수잖아요. 무슨 영원한 백수, 영백. 네. 배 소장님의 놀라운 분석이었는데요. 네, 다들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게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political engineering, 정치공학과 선거공학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보십시오. 28번이나 해서 다 망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난했던 것이 현 정부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5개월도 안 됐는데 부동산 대책이 3번 나왔어요. 그럼 이 숫자대로 간다면 5개월에 3번이니까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몇 개월입니까? 그동안에 몇 번이 나오겠어요? 지금 거의 한 50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대책이. 그러면은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지방선거를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예요? 싸늘하잖아요. 당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도 당에 대해서 싸늘하잖아요. 네, 부글부글하죠. 이 정말 재간꾼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도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은 그대로 정청래 추미애를 직격해버린 거예요. 이른바
추정 낭매에 대해서 정말 어떤 추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 행보는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국감 유튜브, 그거를 국감 현장을 유튜브 쇼츠로 올려갖고는 계좌번호, 우리 좀 격 좀 있으면 좋겠어요. 말이 됩니까? 나 진짜 격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추도사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해요. 후원금이 뭐죠? 네. 저도 안 합니다. 네. 그런 반면에 이렇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매일매일 떨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전혀 그 반사 이익을 못 얻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하면서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어서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리가 닿고 있는데 이 장 대표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해돼요. 하지만 여기도 인간극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정치인들은 인간극장을 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한 피땀 흘려서 이민선 앵커도 세금 많이 내잖아요. 저도 세금 낼 대로 내요. 그런데 이걸 다 긁어 모아서 월급을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됩니까? 무책임하게.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항상 분석을 하는 것이 배추도사의 분석은 무대포가 아니다. 철저한 이 논리야 놀자 이 분석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 3P 분석을 합니다. P는 바로 필로소피. 정당은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냐? 적어도 여러분들 뭐냐면 민주당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게 탄핵하고 그렇게 그냥 온갖 법안들을 올려대니까 대통령으로서도 비상계엄 마음이 욱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도자는 욱한다고 그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비상계엄과는 손절하는 철학이 나와야 돼. 그래야 중도가 들어옵니다. 중도야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는 뭐냐?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해서 반 이재명 전선을 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그랬잖아요.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장애투쟁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얼마나 제대로 된 호소력이 있겠어요. 중도까지는 못 가요. 미치지를 못해. 가다 끝나는 거예요. 중도까지 가려면 항상 제가 뭐라고 대안과 그 다음에 실력이다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어요. 실력 없으면 안 돼요. 세 번째 P는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교감하기 이전에 당 내에서 지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준다. 뭉살헛죽. 제가 사자성어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른바 친한, 지금 친장, 친문, 여기 친순회, 친수, 친김문수. 온갖 지금 당은 찢어져 있잖아요. 이것부터 저는 당당히 뭉쳐야 돼요. 적어도 원탁 테이블에서 장동혁 대표가 다 모아서 정말 문수영 도와주세요. 동훈아 아우 같이 한번 해보자고. 이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것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자, 당장에 대통령 면회를 하고 오니까 그동안 수세에 몰리는 듯 했던 조김 간부의 수세로 몰렸던 정청래 대표가 무슨 카드를 꺼냅니까? 땡큐 카드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해야겠네요. 이러면 또 중도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3P, 제가 정치대학이니까 이렇게 고차원적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3P를 절대 아셔야 돼요. 이 3P만 되면 수권정당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이 3P가 마지막에 되는 게 뭡니까? 이 P가 뭡니까? 프레지던트. 그래서 이 분석이 무서운 거예요. 이 3P를 달성한 그 사람이 프레지던트. 자, 철학을 P를 넓히고 대안을 팔러시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피플을 통합시키는 그 사람이 누구? 프레지던트. 이렇게 되는 거죠. 여당이 먹고 사는 문제 관심 없고 그놈의 내란내란 얘기할 때마다 이제 지겹거든요. 네. 제발 야당이 그 빌미 좀 안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이명박께서 이렇게 결연한 표정을 보여주셨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렇죠. 공감합니다.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